안녕하십니까, 박성윤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외국환 거래 실무를 볼 텐데요. 이게 이제 규제가 바뀐다 하면서 안 바뀌었죠. 그래서 이걸 촬영하는 게 2010년도 9월 달이에요. 9월 달인데 작년 교재를 그대로 쓴다고 해서 그냥 똑같이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이 늦게 나왔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모든 게 다 이렇게 쭉 2월이 되다 보니까 시험들도 좀 연기도 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또 이게 또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또 문제가 생겨서 일단 1권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외환관리 실무는 교재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챙겨봐야 되고 이 전면 개정 칠판 요거는 안 바뀐다고 합니다. 올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만약에 과거에 한번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굳이 듣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변경된 내용들이 여기 이제 반영이 안 돼 있긴 한데 저는 반영을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외국환 거래법에서 바뀐 내용들이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반영을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과목은 1과목과 많이 겹치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뒤에 나오는 외국환 회계 부분에서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봐야겠죠. 자,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앞으로 좀 가셔서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 그러니까 이번에도 합격을 하셨던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만 잘 공부했더니 합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거기 보면 이제 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외신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은행에 계신 분들은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그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 자, 그 다음에 대고객 외환 실무 부분은 외국환 거래, 그러니까 1과목과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뒤에 보면은 이제 통화의 매매, 여행자 수표 이런 것들을 암기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해드리면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꼭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특수한 외환 상품이라고 나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보셔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 내용들이 굉장히 그 용어들을 정리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하는 부분들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외국환 회계에서는 세네 문제가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어디서 나오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찍어 드리도록 하죠. 자, 외국환 업무와 컴플라이언스 업무인데 이건 이제 이 1과목과 가장 많이 겹치는 부분이긴 하죠. 자, 그렇지만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기 때문에 1, 2, 3, 4장을 주로 많이 보고, 마지막 장 같은 경우 5장 같은 경우에는 5장하고 6장 있잖아요. 위규 사례하고 컴플라이언스 업무 부분은 생각보다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1과목과 겹치는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페이지에 나오는 환거래 계약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원화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국제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국제 간의 환거래를 하려면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자금 세탁이라는 문제들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불법 자금들의 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외국과 외국 간의 거래가 되는 것을 이렇게 허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돈을 갖고 들어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은행을 통해서 거래하는 거죠. 뭐 증권사라든가 또는 금융회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식이 있겠고, 두 번째 진짜 들고 들어오는 거죠. 각 나라로 들어가는 방법은 비행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 육상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 해상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뭐 순간 이동이라는 건 없으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육상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리학적으로 육상으로 들어올 수는 없고 해상과 항공을 통해서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공항이나 이 항구는 항상 이 개항이라고 하는데 지정된 곳으로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딱 지정된 곳 몇 곳 그 외로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영토 침해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철저하게 막고 있고요. 들어오는 곳마다 뭐가 있냐면 세관이 존재하죠. 그리고 검색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배로 들어오건 비행기로 들어오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은 검색대에서 이 사람이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항상 검사를 하죠. 그래서 돈을 들고 들어온다라고 하면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만불을 넘어가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진짜 불법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 그건 논외로 하고. 어쨌든 간에 요 돈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큰 돈을 막 이렇게 공항이나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송금을 보내서 이렇게 자금을 보낼 텐데 그때 이게 불법 자금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내의 돈은 이렇게 금융거래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라든가 통제를 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돈들은 그게 진짜 깨끗한 돈인지 아니면 불법 자금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환거래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과 은행거래, 그러니까 금융과 금융사와 금융사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외국과의 거래할 때 환거래 계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계약. 처음에는 진짜로 이제 일반적으로 해외로 보낼 때는 코레스뱅크라고 해서 중개은행을 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과 외국 은행이 있으면 우리가 외국 은행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국제기구, 국제은행, 국제기관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럼 그 기관은 이쪽과 또 신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유통망을 통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거래 금액이 많아지고 얘를 좀 아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내는 게 수수료가 많이 들죠. 안 되겠다. 서로 우리 직접 보냅시다. 이런 절차를 밟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직접 보내는 과정은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돈을 보내고 받고 그렇게 되면 시차도 문제죠. 그 다음에 또 갔다 갔다 할 때 또 비용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그냥 서로 계좌를 만들어서 보내지 말고 보내는 것처럼 하고 그냥 서로 이렇게 빼내가자. 이런 계약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환거래 약정을 할 때 예치환거래은행, 무예치환거래은행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점점 더 발달된 구조로 가는 거죠. 자,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굉장히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예치환거래은행이 되면 빠른 거래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지금은 현대의 시스템은 대부분 다 이 전신환 방식으로 보내지고 받고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가다가 이게 유실되거나 또는 뭐 이렇게 해커들에게 의해서 탈취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나오게 되는데 이 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자, 원활한 외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약을 맺는 걸 환거래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거래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무예치환 거래 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예치환 거래 은행이 있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 환거래 계약을 맺기 위해선 서명감, 전신 암호문, 수수료율 등을 정해서 교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체결한 은행을 환거래 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 은행을 잘 모르니까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기관과 환거래 계약을 맺고 얘도 환거래 계약을 맺겠죠. 그러다가 서로 이제 거래 금액이 많네. 그럼 서로 간에 이제 환거래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얘네가 환거래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심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가? 보내놨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어떤 고객이 와서 이 나라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세요라고 해서 돈을 진짜 보냈더니 이 은행이 몰래 슈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안 주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또 신용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자금 세탁과 불법 자금인데 그럼 이 기관이 그걸 걸러낼 수 있는가? 또는 이런 연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가입했느냐?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대상 심사 은행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신용 상태가 거기 이제 이 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신용 상태가 양호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신용 상태예요. 상대방 은행에 신용 상태가 안 좋다. 근데 제가 돈을 한 1,000만 불을 보냈어요. 근데 그쪽에서 어렵다고 그냥 그걸 자기네가 먹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엄격한 심사를 한다. 자, 환거래 은행이 나옵니다. 환거래 은행은 첫 번째 상대방 은행에게 이 자기 명의 예금 계좌를 개설한 그런 예치환 거래 은행이 있고, 그
그 밑에 보면은 단순한 환거래 계약만 맺은 무예치환 거래 은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거래 은행을 트고서 무예치환 거래 은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좀 더 이 은행을 믿을 수 있다. 그랬을 때 예치환 거래 은행이 됩니다. 그걸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예치환 거래 은행으로 가는 게 보통 아니죠. 자, 그러면 그 오른쪽에 보면 당방 계정과 선방 계정이 있는데 그 일단 무예치환 거래 은행에서 존재할 수 없고요. 예치환 거래 은행에만 나오는 이 계정이 당방 계정과 선방 계정입니다. 그럼 거기 보면 당방 계정의 이름, 선방 계정의 이름을 전부 다 알아야 되는데 당방 계정은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거. 선방 계정은 남의 나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봅시다. 남의 나라에 만들어 온 계정이 당방 계정, 그래서 our account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기면 nostro account, our account 이렇게 부르고요. 자, 해외은행이 우리나라에 만든 걸 갖다 우리가 선방 계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계정을 우리가 their account라고 합니다. their account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거기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어디 나오냐면 넘어가서 쭉 넘어가면 당방 계정과 선방 계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시면 그 뒤에 가보시면 외신 관리가 나오고 쭉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그 30페이지로 가보면 30페이지에 외국한 대사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종류가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앞으로 배우시게 되고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당방 계정과 선방 계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뒤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는 내용 그냥 안 읽어봐도 됩니다. 뒤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대상은행의 심사가 나오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자, 순서를 한번 볼게요. 그 순서도에 보면은 첫 번째가 체결을 신청할 때 뭘 보냐? 신용 등급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FATF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오른쪽에 보면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이라고 되죠. 그래서 자금 세탁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업체, 그런 또는 협력 제재 지원을 하는 그런 단체에 가입됐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보면 거기에 가입됐니? 회원국이니? 라고 물어봅니다. 자, 적정하면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금 세탁을 걸러낼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없다. 그럼 그 밑에 보면 OFAC의 SDN 대상 여부를 봅니다. 거기 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 SDN, Special Designed National이라고 해서 미국 재무부에서 이런 걸 또 걸러내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뭐 거래 리스트, 블랙 리스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나르코스 영화 아시나요? 어디죠? 넷플릭스에 가면 드라마가 있어요. 그 멕시코 마야광하고 콜롬비아 마야광에 대한 얘기인데 얘네들이 이제 돈을 엄청나게 버니까 그걸 자금 세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각종 그 정부 단체나 막 로비를 해가지고 막 자금 세탁하고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그 돈들이 굉장히 좀 그 마약이라는 것들은 불법 자금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깨끗한 돈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돈을 세탁하는 뭐 이런 세탁기에 넣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순서가 또 나옵니다. 그걸 갖다 이제 뭐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쭉 넣었다가 다시 또 여러 명이 분산해요. 다시 모으고 다시 분산하고 모으고 이런 작업을 펼치면 돈이 이렇게 깨끗해지는 걸 봅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두는 게 바로 거기에 보면 SDN 대상 여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대상 여부가 됐다. 그러면 일단 거절을 하고요. 만약 이게 아니다, 대상 여부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AMLA에서 질의서를 발송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적정하다라고 하면 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순서를 좀 기억하면 첫 번째, 이 은행이 신용등급이 좋다. 됐어요. 거기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FATF에서 체결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적정하냐라고 했을 때 체결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OFAC-SDN에서 이렇게 그 리스트에 돼 있다. 그러면 거절하고요. 아니다 싶으면은 AML 질의서를 받는다. 이 순서를 좀 기억을 합시다.
자,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순서가 나오죠. 1번, 제일 중요한 거, 신용 등급. 자, 그 다음에 FATF 체결국. FATF가 아니고, OFAC, SDN에 해당되지 않고, AML 지리서에 등록이 되면 체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 단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일단 안 좋으면 게임 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안 좋으면 무슨 뭐 이렇게 체결이고 나발이고 그런 건 없는 거고, 이게 되고 난 다음에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도를 좀 기억하자. 그러면 왜 이렇게 빡빡하게 규정을 두느냐가 오른쪽에 나오는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는 이 돈을 보내오면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이제 실명제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누군지 알잖아요. 근데 모를 수도 있다. 두 번째, 자금 세탁 방지 제도가 그 나라에 잘 있는가? 이런 좀 의문도 들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무슨 뭐 무역 대금이라고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테러 자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사거나 뭐 이런 자금으로 쓰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자, 중복 계좌를 이용해서 제3의 금융회사가 익명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대리 지불 계좌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제가 이제 뭐 어떤 기타에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나이지리아나 아니면 좀 그 서방 국가 중에서 좀 개발 도상 국가의 어떤 은행들하고 이 예치환 거래 은행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 다른 은행들 있죠. 그 나라의 다른 기타 뭐 중소은행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얘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은행들은 우리나라 들어오려면은 이 중간에 코레스뱅크를 막 두세 개 낀단 말이에요. 그럼 수수료가 많죠. 근데 그런데 이쪽 은행에 얘기하면 야, 너 얘랑 터 때문에 내가 수수료 좀 줄 테니까 좀 이용하게 해줘. 이렇게 해서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대리 지불 계좌. 그게 그런 얘기죠. 금융회사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특정 국가의 환거래 계좌를 보유한 외국은행이 국가 내에서 계좌 개설이 어려운 자기 고객에게 국가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거죠. 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다. 밑에 설명이 나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다의 자금 세탁, 위협, 통제, 절차 등을 확인한 과정을 거친다. 라는 거.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무슨 뭐 이렇게 고객 확인 및 검증이 나오죠. 뭐 질의서 같은 걸 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환거래 계약을 체결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무예치환 거래 은행, 그 다음에 예치환 거래 은행 이렇게 된다라고 됐죠. 자, 환거래 계약 요청 은행에 대한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을 통해서 테스트 키 또는 거기 보면 스위프트 키. 현재는 이제 대부분 다 스위프트로 거래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다 전신문으로 보내기 때문에 키 방식으로 가게 되겠죠. 자, 밑에 RMA 방식이 있다. Relationship Management Application 방식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대상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이쪽에 예치환 거래은행. 자, 봅시다. 예치환 거래은행은 무예치환 거래 절차를 우선적으로 수행한 후 그 다음에 다 한다라고 돼 있죠. 자, 제일 중요한 거 FATF의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환거래 계약의 요청은행이 간소화 대상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질의서 같은 걸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돼 있고요. 자, 밑에 질의서를 통해서 추가 확인 요청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작 중요한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외환 자금 관리가 나오는데요. 외환 자금 관리는 이제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장이 하나가 끊긴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그 심사 부분에서 예치환 거래 은행 부분은 뒤에 나오는 어디냐? 뒤에 가시면 30페이지랑 연결하시면 돼요. 여기 이 예치환 거래 은행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뒤에 30페이지랑 연결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이제부터는 장이 바뀐 거예요. 그럼 이거 뭔 장이냐? 이건 뭐냐면 은행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외환 거래를 금융기관에 이관시켰죠. 그래서 가장 많은 업무를 하는 게 은행이죠, 은행. 그래서 은행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외국환 거래 업무를 하는 취급기관들이 많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이 많이 있는데 그 기관 중에서 그냥 은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에게 모든 걸 다 이관했고, 뭐 다른 데다 이관하긴 했지만 대부분 다 금액이 대부분 소액이죠. 큰 금액들은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이 외환이 없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은행에게 모든 거래를 다 이관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뭐 개인, 기업, 정부 모두 다 누굴 통해서 거래해야 돼요? 은행을 통해서 거래해야 됩니다. 근데 은행에 가가지고 자 $500 주세요. 돈이 없는데요. 그럼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은행은 외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외환 관리를 할 때도 은행 입장에서는 최대한 어떻게 돼요? 수익은 가장 많이 내야 되고 비용은 가장 적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겠죠. 수익을 많이 내려면 외국환을 장기 투자를 해놓으면 좀 더 수익이 높겠죠. 그러니까 뭐 똑같은 돈이 좀 남았다고 할 때 한 달짜리 정기예금보다는 3년짜리 정기예금은 좋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돈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했는데 은행에서 저 죄송한데 3년짜리 정기예금으로 묶어가지고 돈을 못 주겠는데요? 그럼 안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은 무조건 수동적으로 외국환 거래 업무를 처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수익성을 버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절충해라 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나옵니다. 금융회사가 외국환 거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수익성을 확보한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외환관리의 목적은 적정 유동성 확보다. 그렇죠? 유동성 위기에서도 안정적인 영업 추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 유동성을 이렇게 충족시키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차입금 상환 관리를 관리하고 당방 계정의 입출금 규모를 파악한다. 자, 그래서 무수익성 외환자산 보유를 최소화. 그러니까 그냥 놀리는 돈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은행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자, 자금 관리 원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차입금의 안정적 상환, 그 다음에 원활한 금융 지원의 차질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이 있는데 안정성은 뭐냐? 뭐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유동성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원금 손실이 발생을 하면 안 되겠다는 거고. 자, 유동성의 원칙은 적정 수준의 유동성을 맞춰야 되고 수익을 확보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그 셋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거 존재할 수 없다. 라는 거죠. 수익도 30% 나면서 막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거기다 안정적이야. 무조건 30% 준대요. 그런 건 없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 은행으로 중심으로 생각하세요. 외화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 운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조달하면 조달 비용이 생기고 운영하면 운영 수익이 생기는데 조달 비용은 가장 적게 운용 비용은 가장 많이 이렇게가 원칙이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뭐가 중요해요? 유동성을 생각해라. 근데 조달을 했는데 조달을 3년짜리를 했어요. 그죠? 조달을 1개월짜리 했는데 운영을 3년짜리를 해버리면 이게 매칭이 안 되죠. 그죠? 조달한 걸 상환해야 되는데 운용 자금이 3년짜리면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달 기간과 운용 기간을 좀 적절하게 일치해라 라는 건데 자산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계속 만기가 돌아오고 계속 순환되고 이렇게 노로보가 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거니가 중요한데 그런 거죠. 한 달치에 들어오는 돈은 한 달치에 운용된 금액이 매칭이 돼 있어야겠죠. 그죠? 한 달 정도 되는데 만기가 되는데 내가 만기를 갚을 돈이 없어. 노로보가 안 된다. 그럼 이게 부도 아닙니까? 그런 거를 잘 막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외화자금 조달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4줄 내려가 볼까요? 4줄 내려가면 수출기업에 수출한 업무를 외입해서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라. 그 다음에 내국 수입 유산스 대출 영업 지원을 위해서 외화자금을 조달해라. 자, 그 다음에 국내 은행은 현지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한계가 있다. 그죠? 현지에서 달러나 유로나 엔화나 베트남 통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러니까는 중개 은행을 통해서 갖고 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브로커라고 해서 외국 그 환이 거래되는 외환 시장을 통해서 국제 외환 시장을 통해서 조달을 받죠. 자, 파생 상품 등으로 조달해라. 자, 밑에 단기 자금 조달이 나옵니다. 자, 조달일 때 콜머니가 있고 콜론이 있는데 뒤에 나오긴 하는데 자, 콜론하고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콜머니가 있으면
이게 대출 같잖아요, 내 입장에서. 아닙니다. 이게 자산이에요, 자산. 콜머니가 부채예요, 요게.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해 놓읍시다. 뒤에 잘 나오니까. 조달은 대출이죠, 일종의. 내가 자금을 땡겨 오는 거니까 콜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그 10페이지에 콜머니다. 자, 코레스 은행으로부터의 단기자금 차입. 그러니까 이제 기타 코레스 은행이라는 게 이제 중간에서 같이 거래되는 은행들이겠죠. 그래서 단기 소유자금의 조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 라인을 확보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은행들의 신용 등급이 높습니다. 뭐 A, 뭐 트리플 A는 아니더라도 더블 A나 뭐 싱글 A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보면 외화 콜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단기 외화 자금을 가리키는 용어다. 그래서 콜머니라고 하는데 자금을 차입하는 걸 콜머니라고 돼 있죠. 운용하는 걸 콜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0일 이내 오버나잇이 하루짜리고요. 그 다음에 투말로 넥스트, 스팟 넥스트 요거 이제 그 3과목에 가보면 다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외화 채권이 나오는데 외화 채권을 한번 봅시다. 외국채와 유로채가 있어요. 그 외국채는 우리나라가 미국가 가서 달러로 발행하는 게 외국채고요. 유로채는 미국에 가서 유로로 발행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잘 나오는데 외국채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통화로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서 달러로 발행하는 거죠. 근데 유로채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통화로 이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뭐 유로화나 또는 뭐 원화로 발행하는 거죠. 그런 걸 말합니다. 유로채. 예전에 그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대만 같은 데 가서 유로채 발행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에서. 그러니까 대만은 포모사 본드래요. 포모사 본드. 그런데 포모사가 대만의 뜻이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섬 뭐 이런 거랍니다. 우리나라는 뭐 아리랑 본드, 뭐 김치 본드 이렇게 부르죠. 미국은 뭐 양키 본드 이렇게 부르는 게 있는데 그래서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미국 달러로 발행하면 그건 외국채겠죠.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원화로 발행하면 외국채.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달러로 발행하면 유로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로 통화로 발행한 게 외국채. 그 외는 유로채다. 자, 그래서 외국채는 발행 국가의 국가의 그 동국가의 법정 통화로 발행된다. 자, 한국은행의 외화 수탁금, 그러니까 외화를 빌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은행이 외국한 은행에 예탁을 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빌린 거겠죠. 자, 외화 자금을 조달한다. 자, 운용도 합니다. 운용에서는 외국 통화도 있고 예치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 회계 파트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보도록 합시다. 자, 대출해줄 수 있죠. 조심할 거는 이 외화 대출은 은행이 대출해준 거니까 운용에 해당됩니다. 운용. 그죠? 그러니까 조달과 운용이 있는데 조달은 빌리는 거, 운용은 내가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외환 자산 운용이 외환 대출이다. 그래서 뭐 그 밑에 보면 1년에서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13페이지에. 자, 13페이지의 두 번째 그 4번에 보면 은행 간 외화 대출금.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은행에서 빌려주는 은행가끼리도 빌려줄 수도 있고 한국은행에 빌려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한테도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매입 외환이 있습니다. 매입 외환은 외환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수출업체가 어음을 받았어요. 3개월짜리. 그럼 그 어음을 할인한다고 하죠. 그래서 은행에서 수수료를 선치로 띄고 돈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운용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 대표적인 매입 외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만기가 일람급이 있고 기한부가 있는데 일람급은 일시급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뭐 매입 외환이 아니고 기한부 엄에 대해서 이제 은행에서 미리 돈을 주는 걸 말하죠. 자, 그래서 거기 나옵니다. 수출기업이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금융을 지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운영하는 게 대출하고 요 매입 외환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운용의 형태다. 자, 넘어가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시험에 굉장히 잘 납니다. 유동성 리스크 관리. 그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외환 관리를 하는데 뭐 수익성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뭐 중요하지만 관리라는 건 관리적인 측면에서 유동성 관리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했죠. 그래서 관리하라고 이렇게 지표가 있는 거예요. 지표.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유동성 관리가 지표가 나옵니다. 자, 밑에 봅시다. 관리 대상이 있는데 은행은 본 지점, 당연하죠. 해외 지점, 해외 현지 법인 다입니다. 다. 자, 첫 번째 유동성 관리 기관이 있는데 일단 자산과 부채의 잔존 만기를 쪼개는 거예요. 굉장히 세부적이죠. 그러니까 7일짜리 8일 이상 1개월 이렇게 쪼갰죠. 1년 이하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쪼개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관리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 측정을 하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 유동성 리스크 측정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유동성 비율을 보는 거예요. 자, 밑에 봅시다. 유동성 비율은 잔존 만기 3개월 이하의 외화 부채에 대해서 외환 자산 비율입니다. 그러니까는 외환 자산 갖다가 얼마까지? 3개월 이내로 맞추는데 85% 이상의 자산은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화 부채에 대한 외환 자산 비율이니까 외환 자산이 분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외화 부채가 분모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3개월 만기가 100억 달러가 있다. 그러면 적어도 자산은 85억 달러 정도는 준비해 놔야 된다. 그 이상을 준비해 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85% 이상을 초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85% 이하가 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만기 불일치인데 만기 불일치가 이런 거예요. 잔존 만기 1개월이에요. 이건 조심할게. 아까는 유동성 비율은 3개월이죠. 이거는 만기 1개월 내에 도래하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이 10%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그 기간별 외화 자산 마이너스 외화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외화 부채가 외화 자산보다 10%만큼 더 많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외화 자산이 100억인데 외화 부채가 120억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럼 갚을 수가 없죠. 자산이 100억인데 120억밖에 없어. 마이너스 20%잖아요. 이게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10% 이내로 들어오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자산별로 외화 자산을 전체를 다 이렇게 뭐 100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뭐 회사채나 이런 것들은 좀 비중을 적게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장기 외화 자금 조달 비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외화 자금 조달 비율이 몇 프로 이상이냐? 거기는 1년 초과 외화 조달 잔액이 외화 대출 잔액보다, 그러니까 조달이라는 건 부채 개념이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은 이 외화 대출 잔액은 뭐죠? 운용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대출한 것이 운용되는 자금이 조달한 자금에 비해서 더 100% 이상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100% 이상이 되면 관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조달 잔액이 더 커지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 첫 번째 상환 기간이 1년 이상인 외화 대출 재원은 1년 초과인 외화 자금 조달 비용하고 비교해서 100% 이상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오른쪽으로 가면 외환 자산, 안전 자산을 보유해야 돼요. 그래서 안전 자산을 좀 안정적으로 보유해라. 그러니까 너무 단기로 운영하더라도 공격적인 자산으로 운영하면 안 되겠죠. 밑에 보면은 1년 만기 도래 차입금 곱하기 1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최저 차환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총 외화 자산의 2% 이상이 되도록 해라.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유동성 갭이 나오는데 유동성 갭은 정태적 유동성 갭, 동태적 유동성 갭, 그 다음에 유동성 시나리오별 유동성 갭이 있습니다. 유동성 갭이라는 건 차이죠. 차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 갭이 나오는데 갭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유동성 갭을 자산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한 표를 볼까요? 봤더니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어요. 일주일에. 거기 표에 보면 밑에 그러면 자산하고 부채를 뺀 게 100이죠. 100. 이게 갭이죠. 갭. 갭이 되는데 갭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갭 비율은 요거를 갖다가 뭐로 나누냐면 자산으로 나눈 거예요. 자산. 그래서 자산이 300억이니까 약 33.3%죠. 자, 근데 1개월 내를 보면 500에서 400을 뺍니다. 그럼 갭은 똑같죠. 근데 100을 500으로 나누니까 20%가 되죠. 이렇게 산출해 나가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유동성 갭이 굉장히 1개월에 3개월 차가 막 확 커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동태적 유동성 갭이 나오는데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고객 행동 시나리오별을 반영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유동성 시나리오별 유동성 갭이 나옵니다. 자, 그걸 보면은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에 따라서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정상적인 상황, 그 다음에 위기 상황, 그 다음에 전체 시장의 위기 상황,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금융위기가 왔을 때, 또 굉장한 큰 위기가 왔을 때, 뭐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보는 거죠. 그때 유동성 갭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렇게 판단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해야 되냐면, 유동성 위기 상황에 대해서 계획을 보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죠.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더라. 자, 그 밑에 보면 굉장히 위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걸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은 항상 위기 상황 시나리오별 설계를 해놓게 됩니다. 오른쪽에 가면은 위기 상황이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엄격하고 심각하게 본다. 자, 가정을 예시합니다. 뭐 이런 가정이 있다는 거고,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보면은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뭐 급격한 경색, 그 다음에 만기 해지 유출 증가 등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에 가면은 20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그 금융회사는 다양한 시나리오 상황에서 위기상황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비상 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는 이번 시간에 중요한 건 요 환거래 예치 은행과, 환거래 계약은 무예치환 거래은행과 예치환 거래은행이 있다. 그래서 무예치환 거래은행이 됐던 예치환 거래은행이 됐던 환거래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게 신용 등급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핵심은 예치환 거래은행이고 이건 나중에 보게 된다. 자, 은행은 외환 관리를 하는데 유동성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유동성에 관련되어 있는 지표 중에서 유동성 비율, 만기 불일치 비율,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 비율, 유동성 갭 같은 것들이 있더라. 라고. 유동성 갭은 동태적, 그 다음에 정태적, 시나리오별 유동성 갭을 따지더라. 그 다음에 은행은 이런 외환 관리를 위해서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별로 설계를 해놓더라 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3절 외신 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